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동 근현대사 편입니다. 중동 근현대사는 오스만 제국의 시대이지만 오스만 제국에 대해선 이미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간략히 설명하고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후 현재의 중동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뼈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600년 역사는 오스만 제국이 퇴동해서 제국을 형성하고 제10대 슐레이만 대제의 최전성기까지 가는 고 270년 정도를 전반기, 그 나머지를 후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3세기 말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룸셀주크라는 제국이 몽골의 침략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여러 튀르크계 부족들이 분열하게 되죠. 그 혼란 속에서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오스만 1세라는 인물이 요 분홍색이죠. 여기에 오스만이라는 국가를 만듭니다. 이때가 1299년 또는 1300년경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가를 만든 후에 서쪽으로는 비잔티움을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다른 튀르키의 부족들을 공격하면서 조금씩 1359년까지 이렇게 영토를 조금씩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노란색 부분도 계속해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건데요. 요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요때 1370년 80년경에 예니체리가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토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를 전성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예지드 1세 시기인 1402년 요쯤 되겠죠. 요 사이 1402년에 앙카라 전투가 펼쳐집니다. 동쪽에 있었던 티무르가 쳐들어오죠.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가 쳐들어와서 앙카라 전투를 하지만 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직 전성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가 바로 1453년에 여기죠. 초록색 요 사이 메메드 2세 시기인 1453년에 드디어 비잔티움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메메드 2세는 정복자라고 불리죠. 요쪽도 유럽 쪽이랑 동쪽의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모두 다 섭렵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8대 바예지드 2세 시기에는 재정비를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요. 웅정제가 강희제와 걸륭제 사이를 연결해주는 왕이었던 것처럼 바예지드 2세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정비를 끝낸 후에 15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냉혈한 셀림 1세가 시리아, 이집트를 비롯한 레반트 전체를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까지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정복을 엄청 많이 한 거죠. 특히 1514년에 찰디란 전투 대략 요쯤 됩니다. 여기로 이렇게 경계로 해서 사파비 왕조를 동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1516년에는 다비크 전투 요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린 후에 계속 남진에서 이집트 카이로를 먹고 알렉산드리아를 먹고 아라비아 반도의 서부 헤자즈 지역 메디나 메카까지 몽땅 다 먹어버리면서 요때 메카와 메디나를 먹으니까 이슬람의 칼리프 위가 튀르크계인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이 왕위의 정통성까지 획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에 이어서 제10대 슐레이만 대제 시기인 1520년부터 최전성기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까지 쳐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함락하진 못합니다. 이게 1차 빈 공성전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그다드까지 차지하고 사파비 왕조를 더욱더 동쪽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중해를 비롯한 인도양 해상 무역까지 몽땅 다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최전성기를 구가하지만 1566년에 슐레이만 대제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기고 후반기에 쇠퇴를 하게 되는데 제국이 쇠퇴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술탄들이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메메드 2세라든지 뭐 셀림 1세라든지 슐레이만 대제라든지 다 엄청난 장군들이었습니다. 전장을 직접 누비면서 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을 술탄들이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몸을 사리죠. 그러니까 점점 정치 군사의 파워가 술탄에게 있지 않고 베지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재상이나 아니면 실제로 야전에서 사령관 역할을 했던 파샤들
이런 부하들에게 조금씩 통제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는 거고요. 다음 또 큰 요인으로는 16세기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지중해 무역을 벗어나서 대서양 중심의 새로운 해양 루트가 개발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해상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결정적인 시점이 바로 1571년에 여기 레판토가 한 요쯤 될 겁니다. 레판토 해전에서 서구 연합군 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이제 영토가 확장되기는 합니다. 1683년까지 이렇게 파란색 보시면은 영토가 확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683년에 제 2차 빈 공성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스만 제국이 결정적으로 또 패배를 하죠. 그러면서 카를로비츠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때 이제 발칸반도를 비롯해서 헝가리 일대를 서구에게 넘겨줍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툭하면 계속 서구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오스만 제국이 우리도 한번 개혁을 해봐야 되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탄지마트, 은혜 개혁입니다. 일본으로 따지면 메이지 유신 같은 거죠. 중국으로 따지면 양무운동 같은 걸 한 겁니다. 의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을 서구식으로 바꿔서 우리도 대항해보자라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전통주의자들이 반대가 심했거든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기득권이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에서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에는 개혁파가 승리하지 못하면서 혁신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그 개혁에 성공해서 메이지 유신처럼 됐다면 오스만 제국이 다른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서구식 개혁이 실패하니까 유럽이 툭하면 쳐들어와서 필요하면 물어뜯고 영토를 훔쳐가는 그런 오스만 제국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중국하고 비슷한 역사죠. 그러니까 중국도 대청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땅덩어리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영국을 비롯해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 특히 영국이죠. 영국의 반식민지로 아편전쟁 2차례를 통해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00년대를 보내고 나서 그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는데 이때 독일의 편에 섰다가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국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920년에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인데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중에서도 이 앙카라를 비롯한 여기 일부만 니네가 먹어라. 오스만 제국이 먹어라. 요 오스만의 남은 영토 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들에게 떼주겠다. 이렇게 세브르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스타파 케말을 비롯한 그 민족주의자들이 반발이 일어나면서 터키 독립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물론 세브르 조약 이전에 터키 독립전쟁이 이미 일어나게 된 건데요. 불을 붙인 게 이 세브르 조약이 됐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서구 연합군은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그리스가 단독으로 해서 터키와 싸웠는데 그래서 그리스 터키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카리아강 전투라든지 대부분의 전투를 터키가 이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터키 의회가 이제 술탄제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1922년에 술탄제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독립전쟁이 터키가 승리하게 되니까 연합군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너네가 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로잔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여기가 터키의 땅이 된 겁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가. 요 세브르 조약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늘어난 영토죠. 그래서 수도를 앙카라로 하는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것이고요. 그 초대 대통령이 무스타파 케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오스만 제국의 후반기로 간략히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를 제외한 레반트 지역이 어떻게 나뉘었느냐라고 보는 것이 중동 국가를 이해하는 첫 번째,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요. 요거는 바로 1차 세계대전부터 보시면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916년에 1916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인데 요때 둘이 만나가지고 쑥덕쑥덕 합니다. 어차피 독일이나 오스만이 전쟁에서 질 게 뻔한데
진 다음에 어떻게 찢어 먹을래 한 거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찢어 먹자 하면서 합의를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블루존 여기는 프랑스가 직접 통치하고 여기는 프랑스 세력권 그리고 레드존은 영국이 직접 통치하고 B 여기 이라크 지역도 영국의 세력권으로 하자. 여기를 쭉 그은 다음에 쉽게 말해서 북쪽은 프랑스가 남쪽은 영국이 먹기로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일어난 겁니다. 1916년에. 그러면 프랑스는 왜 북쪽을 먹었냐 하면 이쪽이 요 지중해 동부 해안에 그 레바논의 뭐 베이루트라든지 시리아의 알레포라든지 그 핵심 거점 항구들이 있었거든요. 요 거점을 통해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서 프랑스는 요 북쪽을 선택한 거고요. 당시 영국은 이미 이 석유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나눠 먹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이 뭘 하냐면 빨리 전쟁에서 이기려고 후세인 맥마인 서한을 통해서 아랍인들한테 야 니네들 전쟁에 참여해서 오스만 제국이랑 싸우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립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아랍인들 중에서 일부가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싸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바로 훗날 이라크의 왕이 되는 파이샬 1세가 자신이 주도해서 이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일대를 점령하면서 1920년 3월에 시리아의 아랍 왕국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독립하겠다라고 천명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이미 먹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고 1920년 4월 그러니까 3월에 독립을 천명했으니까 그 4월에 바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이탈리아의 산레모에서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이 산레모 회의가 그래서 1920년 4월에 일어나는데요. 산레모면 대략 한 이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 북쪽.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떡하지? 비밀 협정 그대로 갈래? 아니면 얘네들 인정할래? 하다가 비밀 협정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랍인들한테 땅을 줄 수는 없어.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고 기존의 이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비밀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로 하니까 이 파이살 같은 애들이 여기를 먹어버리는구나. 아예 이번 기회에 비밀로 하지 말고 공식화해버리자. 그러면서 이 사이크스-피코 협정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공식화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눠 먹을 거니까 아랍인들은 여기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긴 했습니다. 그 1917년쯤에 그 러시아 볼셰비키 쪽에서 이런 사이크스-피코 협정 비밀 협정 내용이 있다라는 걸 폭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어쨌든 이 살레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프랑스군이 이 아랍 그 군들을 제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1920년 7월에 시리아 아랍 왕국이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휴 다행이다 하고 바로 이어지는 1920년 8월에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 오스만 제국은 여기만 먹어라. 니네는 앙카라를 중심으로 한 그 중부 북부 일부만 먹고 나머지들은 다 다른 국가들에게 그리스, 프랑스, 영국, 뭐 쿠르디스탄, 아르메니아까지 이렇게 오스만 제국을 갈기갈기 찢어서 분할하려는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에 남아있었던 무스타파 케말을 비롯한 군인들 이 민족주의자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터키 독립전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 세브르 조약 이전에도 터키 독립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게 이 세브르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국이나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고 사실상은 가장 인접해 있는 그리스와 1대1로 붙은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터키가 승리를 합니다. 한 3년 정도 전쟁을 하거든요. 해서 터키가 승리를 해서 결국에는 1923년에 로잔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나톨리아 반도를 세브르 조약에서는 요것밖에 못 먹었었는데 로잔 조약으로 이렇게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로잔 조약을 체결해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다 내주긴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로서도 요 밑에 시리아 쪽은 다 자기네들이 차지한 거기 때문에 사이크스-피코 협정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랑 여기 레바논은 그 프렌치가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라크 남쪽으로는 다 영국이 가져가기로 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 여기를 두 군데 그냥 이라크랑 그 요르단으로 나눴으면 되는데 이라크, 트랜스 요르단 그리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으로 나눈 겁니다. 세 개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 아랍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벨푸어 선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니네 땅 줄 테니까 준비 좀 돼 했었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이 엄청나게 몰려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900년도 초반에 러시아 포그롬이 심했을 때 그때도 많이 유대인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거고요. 아랍인들은 반갑지 않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계속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둘이 싸우던 와중에 제2차 세계대전까지 펼쳐졌고 세계대 2차 대전 하면은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유명하잖아요. 그 홀로코스트를 못 견디고 대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연합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건국이 되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국이 승인되는 그날 바로 중동 전쟁이 펼쳐지는 거죠. 그 이후에 제4차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재 중동 국가들의 근간이 되는 뼈대는 1. 1916년에 있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 2. 1920년 4월에 있었던 산레모 회의, 그리고 3. 1920년 8월에 있었던 세부르 조약, 그리고 4. 1923년에 있었던 로잔 조약, 이렇게 4개 조약이 뼈대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파이살 1세의 아랍 왕국이나 벨푸어 선언이나 후세인 맥마흔 서한, 그리고 터키 독립전쟁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 어느 정도 얼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동 근현대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 또 유대인 역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